현재 캄보디아에서 중국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조직들은 같은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들까지 납치해서 인권 및 노동 착취를 하는 끔찍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요즘에는 한국인들까지 납치해서 착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범죄로 인해 한국인 사망자까지 나오자 이제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겁주는 다른 국가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예전부터 정말로 행동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로 합동대응팀을 파견 보냈고 이러한 한국의 대응은 현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파견 보낸 특수부대팀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던 것일까요? 뉴스룸에서 화면이 깜빡이는 순간이 기억납니다. 헤드라인에는 굵은 빨간색 글씨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수백 명의 한국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잠시 동안은 번역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콕에 근무하는 미국인 수석 기자로 동남아시아를 취재하는 동안 사기, 실종,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런 무게를 가진 것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윽고 몇 분 만에 모든 지역 채널이 휴대폰을 꼭 쥐고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사랑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기도하는 등 공포에 질린 서울의 가족들이 같은 이미지를 재생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또 다른 온라인 취업 사기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동의하고 싶었지만 한국 앵커들의 어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혼란이 아니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채널에서는 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들이 IT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갔어요. 이제 무장갱단들이 지키는 영내에 납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뉴스룸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무법지대에 걸쳐있는 방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인간의 생명을 마치 디지털 자산처럼 거래하는 중국 갱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소셜미디어에 가짜 채용 공고를 올리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술 노동을 약속하며 유인한 후 고문을 가하며 사이버 사기에 휘말리게 하는 등 이게 그들의 전문적인 수법이었어요. 하지만 등장한 영상은 더욱 끔찍했는데 중국인 조직들은 납치한 한국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게 만들었거든요. 몇 주 전 구조된 한 한국인 생존자는 온몸에 흉터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 카메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우리 여권을 가져갔어요.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거부하면 전기 충격기나 각종 도구들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캄보디아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이야기는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태국 네트워크는 이를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부르더군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앵커들도 같은 불신에 공감했습니다. 왜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나요? 소셜 피드는 잔인함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국 정부가 감히 행동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피해자였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캄보디아에 납치되거나 희생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제 사무실에 있던 태국 기자가 커피를 내리쳤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냥 이런 일은 재발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희생당했다면 한국 정부는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없었고 절망적인 희망이 섞인 감탄만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각국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양인이 해외에서 실종되면 대사관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헤드라인이 울립니다. 태국인, 필리핀인, 캄보디아인 등 아시아인이 실종되면 거의 각주를 얻지 못하죠. 이게 국가의 파워 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실종되면 반응은 전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기대하거든요. 마치 한국은 국가 자체가 무력감을 선택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았어요. 중국 갱단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더욱 무모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과소평가했어요.
시아누크빌의 특별 경제구역에서 활동하는 이 중국 단체들은 모든 수준의 지역 당국에 뇌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차는 영내 바로 밖에 주차했고 피해자들은 내부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는 알자질에게 우리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납치범들에게 다시 데려다 준 후 그들에게 현금을 받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는 조사 중입니다. 라는 밋밋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중이라고요? 그때까지 한 해 동안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조차도 그 규모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어조는 여전히 무관심할 뿐이었어요. 현지 신문들은 외국 언론의 과장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경시했죠. 하지만 밤에 프놈펜의 그늘진 골목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관심, 즉 도덕적 무감각함이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이었습니다. 자국 정부의 실패를 상기시켜 주었죠. 태국 온라인 포럼에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라지지만 정부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 생명을 국가의 명예처럼 여깁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므로 모든 시민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끝없이 스크롤하며 놀랐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이 게시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부패를 목격한 동남아시아인들이었는데 모두가 한국을 찬양하며 한국 국민이 되고 싶다며 글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더 이상 구조임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엄성에 관한 것이었죠. 대부분의 정부가 돈이나 영향력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오직 한국만큼은 국민을 절대 버리지 않는 더 큰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방 평론가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BBC의 한 영국 분석가는 한국의 분노를 감정적 민족주의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민족주의가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죠. 모든 국민이 해외에서 노예로 전락했을 때 느껴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희생자의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절망에서 이익을 얻으며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연합하여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동대응 태스크포스를 발표하는 순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과잉 대응을 조롱하던 기자들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죠.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이 무언가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중국인들의 수법은 악랄하고 잔인했거든요. 나중에 인터뷰한 한 구조된 생존자는 중국인들은 우리를 고장난 컴퓨터처럼 대했어요. 일을 멈추면 전기로 재부팅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의 로드맵처럼 팔뚝을 따라 내려가는 화상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감독관들은 수감자들이 온라인에서 12시간 연속으로 외국인을 속이게 했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전기 찜질을 당하거나 구타당하거나 스트로브 조명 아래에 우리에 갇혔다고 했죠. 태국인, 베트남인, 심지어 중국 본토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돈을 댈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중국 갱단은 캄보디아의 이른바 경제특구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곳은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실상은 디지털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급습하지 않고 돈 봉투를 모았습니다. 유출된 동영상을 봤는데 한 중국인 상사가 현금 더미를 들고 나가기 전에 경찰관이 그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웃더군요. 부패가 너무 벌거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누크빌 근처에서 손목이 묶인 채 고문 흔적이 보이는 한국인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한국은 마침내 기다림을 멈췄죠. 한국 외교부는 자정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나중에 김재원 차관은 합동 태스크포스 제로라는 특수조직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말은 간단했어요. 오늘 밤부터 우리는 움직입니다. 저는 현지 소식통을 통해 한국이 6시간 만에 일반적으로 전시 대피용으로 마련된 다중기관 타격 능력을 가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법무부는 모두 실시간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카이스트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양자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여 서울, 부산, 프놈펜의 지휘본부를 동시에 연결했기에 지연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일본은 물론 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술력 수준이었죠. 한편 한국 위성들은 캄보디아 남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업 지도 제작을 위해 설계된 미세 위성 군집인 KAR-E3 위성은 밀집된 인간 활동과 일치하는 열 패턴을 감지하기 위해 조용히 재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한국인 분석가들은 단 2시간 만에 한국인 포로가 억류될 수 있는 12가지 잠재적 시나리오를 발표하더군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AA 기반 시나리오 시스템을 측정한 결과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무려 9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상에는 민간 화물기로 위장한 인천발 물류 항공기에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가득했습니다. 내부에는 3초 이내에 얼굴 구조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감시 드론, 최첨단 암호화 통신장치, 휴대용 생체 인식 스캐너 등이 있었죠. 서구의 논평가들이 한국의 감정 외교를 조롱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발전한 구조 작전을 조율하고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방콕에서 만난 태국의 한 고위보안 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은 2년 동안 우리 기관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룻밤 사이에 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고백과 다름이 없었죠. 심지어 한국은 임무 시작을 발표함과 동시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사기 제국과 관련된 암호화폐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국적자와 연계된 120개 이상의 디지털 지갑이 6개국에서 동결되었죠. 하룻밤 사이에 50억 달러가 넘는 불법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사이버 보안 분석객에 어떻게 했는지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이런 일을 대비하여 우리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였다라고 답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규율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고 영웅적인 연설도 없었으며 자화자찬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움직임일 뿐이었죠. 중국 갱단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자 암호화된 채팅방에는 한국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일부는 포로를 라오스나 미얀마로 옮기려고 했지만 한국 태스크포스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위성감시 및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통해 90초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탈출 경로 연료 정지, 타이밍을 계산했죠.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방역이 시작되었죠. 한국 수사관들은 사이버 포렌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놈펜에서 광저우까지 인신매매 조직의 지휘체계 전체를 추적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인터폴은 중국인 주모자 12명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죠. 결국 얼마 안가 한 명은 두바이에서, 다른 한 명은 싱가포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한 서방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 인프라는 조용하지만 그 무엇보다 끈질겼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한 번 찍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죠. 한편 중국이 운영하는 복합시설은 한국이 본격적인 작전 투입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태국 기자가 유출한 드론 영상에는 겁에 질린 포로들을 태우고 새벽에 떠나는 중국 트럭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분명했어요. 한국이 충분한 말을 하자 범죄 생태계 전체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한국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었죠. 한국을 보고 감정적이라며 비웃음을 지었던 미국 분석가들조차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 센티널은 한국은 기술, 정보,
도덕적 권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융합을 보여줬다 라고 평가했어요. 이를 효과적으로 만든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밀성과 신뢰성이었습니다. 한국이 행동할 때는 단순히 힘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역량을 투사했죠. 저는 방콕에서 이러한 변화가 거의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하나둘씩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회의론에서 시작된 것이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한 베트남 앵커는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죠. 한국은 이 기세로 완전히 칼을 빼들었거든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한국 요원들의 첫 이미지가 유출되자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방송사들은 폭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생중계에 나섰어요. 태국 채널 29의 헤드라인에는 한국이 특별팀을 파견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앵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한국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고 항상 성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방콕의 한 혼잡한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한국의 특수요원들에 대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은 절대로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라고 속삭였어요. 수년 동안 아시아는 각국 정부가 행동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거의 전설적인 수준의 정확성, 구조, 응징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1년 한국 화물선 3호주 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을 때 전 세계는 협상을 예상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시작했어요. 5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엘리트 UDTCL 팀이 배를 습격해 인질을 모두 구출하고 해적 8명을 무력화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자 준비했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베트남 텔레비전에 또 다른 예가 등장했는데 바로 2023년 수단 대피 임무를 재현한 장면입니다. 수단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대사관이 도망치자 한국군은 조용히 진격했습니다. 48시간 만에 707 특수임무단이 이끄는 사막 횡단 호송대를 통해 28명의 국적자가 무사히 구출되었죠. 이 지역의 모든 주요 신문은 미국 장교의 같은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작동하며 어떻게 해서든 임무를 완수하고 맙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인질 앞에 부담을 느끼며 굴복할 때 한국만큼은 부서지는 대신 구축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이제는 외교부, 국가정보원, 공군사령부, 사이버작전과를 하나의 통합 관제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글로벌 대응 프레임워크를 만든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제도적 규율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죠. 한국 태스크포스가 상륙하자 캄보디아 관리들은 서둘러 선제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남의 나라에 무단으로 군인을 파견하는 행위는 분명한 월권 행위임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조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캄보디아는 한국의 외교적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의 보호와 자금으로 위안을 받았어요.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국이었으며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순종했기에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판으로 사용되었죠. 중국의 차관은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다리, 심지어 군사기지까지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프놈펜은 한국의 간청을 무시할 만큼 오만해졌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중국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오만함은 48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첫 번째 충격은 한국 경제당국이 연간 약 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모든 개발 원조 중단을 발표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 개발 도상국 캄보디아를 위해 수많은 자금 원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는 캄보디아로서는 엄청났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동맥 영양교육, 의료장비, 깨끗한 물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이 원조를 끊어버리자
캄보디아 지역 주지사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당황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장관은 마이크가 아직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장관에게 속삭이더군요. 한국에 원조가 없으면 사실상 캄보디아의 팔다리가 달아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루 만에 한때 한국을 지나치게 극적이라고 일축했던 같은 관료들이 사실상 한국의 협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타격 능력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지역 전역에서 캄보디아 관리들은 한국의 위성 정찰, AI 감시, 사이버 보안망의 융합이라는 보이지 않는 망치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작년 합동 해상훈련에서 한국의 AI 물류 사령부는 분당 120만 개의 실시간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여 적의 움직임을 98%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같은 기술이 이제 캄보디아의 전체 범죄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매핑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이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떠올리며 경악을 한 것이죠. 물론 숫자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거든요.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 가능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캄보디아 장관들은 공개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사적으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파트너들이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중국은 침묵을 지키며 한국의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은 서울을 화나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태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아시아 균형의 첫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국가를 공식적으로 적으로 두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것은 납치된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으로 아시아 지역을 이끄느냐를 결정할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죠. 사실 그 리더십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 배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전자제품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침묵의 일꾼이었지만 그 이름을 자랑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말레이시아 텔레비전에서 패널 토론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차이를 보세요. 다른 국가들은 해외에서 자국 국민을 잃으면 조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한 명만 잃어도 즉각적으로 군대를 보내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망설이다가 그게 바로 그들이 아시아의 방패가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이 문구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방패.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트위터 트렌드는 수천 번이나 이를 반복했습니다. 베트남 포럼에서 사용자들은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이 서 있으면 아시아는 숨쉬기가 더 쉬워집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가 약속하기만 하는 일을 실제로 합니다. 캄보디아 시민들조차도 부패한 관료들을 두려워하며 소셜미디어에 태극기를 공유하며 우리도 지켜주세요. 와 같은 메시지로 캡션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프놈펜의 분위기는 초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요청에 웃었던 캄보디아 관료들도 이제 인터뷰에서 눈에 띄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한 캄보디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대한민국과의 전폭적인 협력을 환영하며 그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땀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즉 한국이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국가였거든요. 결국 한국 외교부는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대규모 디지털 정보 유출을 조직했습니다. 5,000개 이상의 데이터 노드가 스캔되었고 214개의 사기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72시간 만에 한국인 납치 및 감금을 담당하는 중국 네트워크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해체한 거였어요. 서구 분석가들은 이를 외교, 사이버 능력, 도덕적 압박을 결합한 신속하고 비례적이며 기술 중심의 개입 전략인 서울 독트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CNN의 아시아 특파원은 이렇게 요약하더군요.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성명서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안정의 작전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를 지켜보는 것은 마치 새로운 질서가 작성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정보 협력을 제안했고 베트남은 공동 안보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도 한국의 조정 시스템에서 배우기 위해 옵서버를 보냈죠. 아시아는 처음으로 서방이 아닌 북쪽을 서울 쪽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방콕의 카페와 뉴스룸에서는 사람들이 일종의 경건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태국 기자는 그들은 과학자처럼 싸웠지만 가족처럼 보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차별화한 이유일 것입니다. 기술이나 훈련만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었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모든 시민이 약속한 무언의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돋았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캄보디아 정부를 제압한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기 전 양념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한국이 공개한 감시 사료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왜 모두가 이것을 웹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했습니다. 공중에서 바라본 캄보디아 풍경은 야자수, 양철 지붕, 붉은 흙 등 평범해 보였지만 한국 드론이 내려오면서 환상은 사라졌거든요. 공장과 창고의 위장 아래에는 무장한 중국 남성들이 지키고 있는 건물 전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구조물은 섬유선과 숨겨진 도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맥동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야말로 납치 및 범죄를 위해 설계된 단지였죠. 인간의 고통에서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라고 한 한국인 분석가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고 계산만 있었어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짜 일자리 제안에 속아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죽게 만든 시민들이 이 중국의 시스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정찰대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 전역에 걸쳐 12,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유령기업, 카지노 계좌를 통해 연간 약 12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그 이면에는 놀라운 금융 흐름이 있었죠. 1달러당 고통의 지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혼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분석가들은 국가정보원이 개발한 하데스라는 독점 플랫폼을 사용하여 거래 서명을 통신 메타데이터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데스는 수억 개의 변수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스트림을 교차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12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몸값을 수집하고 누가 물류를 통제하는지 등 갱단의 계층 구조를 완전히 지도로 구축했어요. 지도가 너무 정밀해서 모든 명령 노드에 부패 확률 지수 태그가 붙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수학이 정의로 바뀐 것입니다. 한 한국인 고위 경찰관은 희미한 미소로 설명하더군요. 우리는 더 이상 범죄자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를 아예 삭제하죠. 그 대사는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대립이 아니라 압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탈출, 통신, 자금 조달을 위한 모든 가능한 경로는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막고 인공지능이 통신을 방해하며 사이버 부대가 계정을 개별 지갑으로 동결했습니다. 수술적이고 조용하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오랫동안 뇌물로 위협받던 현지 경찰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갱단은 항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동결 프로토콜은 국내 은행을 우회하여 국제 청산 노드를 표적으로 삼았거든요. 중국인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이동시키려 할 때에도 알고리즘 감시 기관은 몇 분 만에 이체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네트워크 책임자는 실시간으로 계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했죠. 한국의 관제실에서 이를 직접 본 제 입장에서는 이건 인물하기보다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언어학자, 심리학자, 현장 장교들은 모든 동작이 밀리초 단위로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클리핑된 문장으로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갱단 리더들이 습격을 예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한국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통제된 잘못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내부 배신과 현상금 보상에 대한 허위 보고는 밤새 중국 갱단들 사이에서 완전히 퍼졌죠.
결국 새벽이 되자 조직 내 중국 파벌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의 AI는 해킹된 네트워크를 통해 미묘한 확인의 씨앗을 뿌리며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24시간 만에 서로를 불신하게 된 중국 조직들은 서로 싸우며 도주할 정도로 정밀한 조작이었어요. 천재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소름 돋았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한국 전술부대는 위성 데이터와 웨어러블 센서를 결합한 차세대 조정 AI인 크로노스를 사용했어요. 각 한국인 요원의 헬멧은 실시간 위협 지표, 경로 탐색 경로, 통신 업데이트를 말 없이 투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0.7초마다 위치를 다시 계산하여 어떤 부대도 동일한 오류를 2번 반복하지 않도록 했어요. 효율성이 하나의 언어가 된 셈이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 구출을 위한 총공격은 40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12개의 탄약이 확보되고 60명의 희생자가 구조되었으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글 위에 새벽이 떠오르자 저는 햇빛에 깜빡이며 구조된 생존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청년은 희미하게 중국인들은 이 지방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GDP는 거의 50%를 이 범죄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때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지진이었죠. 불법 작전을 먹이던 전력망은 어두워졌습니다. 물류 체인도 무너졌죠. 중국의 범죄를 돕던 트럭은 운전사들이 현금 결제 없이 일하기를 거부해 유희유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패로 지어진 마을 전체가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겁에 질린 셈이었죠. 외신 기자들은 한국의 행동 속도를 실리콘밸리 제품 출시에 비유하더군요. 비유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분석부터 현장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 요소가 마치 기업 수준의 효율성으로 운영되었거든요. 하지만 차이점은 이 기업은 생명을 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자국 국민의 생명을 말이죠. 관료주의적 지연에 익숙한 서구 정보 분석가들은 이 일을 서울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영국 전문가는 방송에서 무모한 힘이 아니라 압박을 받는 우아함이라고 인정했죠. 캄보디아 시민들조차 온라인에서 한국의 개입을 신성한 감사라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수년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현지인들의 감사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처음으로 기술이 억압보다는 정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휘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 감독은 위성 생중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3단계라고 그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리고 몇 초 만에 중국인 범죄 조직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암호화된 서버가 탈취되고 인터폴로 전송되는 해상 저장 파일이 연쇄 반응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보이지 않던 갱단의 제국은 한국이 손가락 한 번을 튕김과 동시에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증발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총기가 아니라 순수한 정보 지배력을 과시하는 전례 없는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작전이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을 때 한국은 아무도 크게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연설도 없었고 승리 포즈도 없었어요. 그저 통신에 대한 부드러운 발표만 있었습니다. 중국 조직의 모든 자산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민간인은 안전합니다. 이 방식으로 다른 곳에 납치되어 있는 한국의 국민들도 구합시다. 방안은 마치 무아지경에서 깨어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저는 밖으로 나서면서 제 것이 아닌 나라에 대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힘은 화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로 측정되는 능력, 즉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날카롭게 생각하며 깨끗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범죄 제국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개입의 정의를 다시 썼죠. 그 순간 아시아의 방패라는 문구는 더 이상 아첨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자체에 적힌 사실처럼 느껴졌죠. 한국의 모든 알고리즘, 모든 위성, 모든 심장, 박동이 저장된 것은 한국이 움직이면 소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둠이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듯 충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블랙아웃 프로토콜을 시작하세요. 라고
한국인 감독관은 암호화된 줄을 통해 말했습니다. 외부인에게 이는 또 다른 문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금융소멸의 시작을 알고 있었죠. 몇 분 만에 한국의 국가정보원 사이버 부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숨겨진 지갑을 표적으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도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과 화면만 파란색으로 빛났죠. 저는 어두운 방에 있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계단식 코드로 가득 찬 모니터의 차분한 정밀도로 타이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3,421개의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간신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자산 추정치 12억 달러입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안경을 맞추며 24시간 안에 계좌를 전부 동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만함은 없었고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규모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성 조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농업 지도 제작을 위해 설계된 한국의 KAI 위성은 이제 궤도 센서 그리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데이터 센터에서 전자기 신호를 계산했죠.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는 클라우드 커버를 통해서도 서버 클러스터의 미세한 열 변동을 분석하여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나 지하실에 숨겨진 서버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섭씨 0.2도까지 저그에선 변동을 분석했기에 중국 조직들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지하 방공회에 있더라도 말이죠. 서방 기관에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처음 봤을 때 한 명의 놀란 관찰자는 이건 미국보다도 진보된 위성 기술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한국 사이버 사령부의 아틀라스 시스템이 가동되었거든요. 초당 3천만 건의 트랜잭션 해시를 처리할 수 있는 AI 기반 보안 및 보코화 네트워크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블록체인 세탁 체인을 추적하는 데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몇 시간 만에 이를 달성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크웹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원장을 교차 참조하고 가짜 신원, 쉘 지갑, 세계 대륙에 퍼져 있는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추적했습니다. 죽어가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처럼 갱단의 디지털 제국을 매핑한 셈이었죠. 첫 번째 지갑이 동결되자 공황이 중국 지하 세계에 물결쳤습니다. 만다린, 크메르, 러시아어 등 모든 언어의 갱단 채팅방이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러는 거죠? 왜 우리의 지갑은 비어있는 거죠? 중국의 한 고위 해커는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체인 자체를 우회했습니다. NSA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죠?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다른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국인들은 몰라도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납치해선 안 됐어요. 저는 히트맵이 하나둘씩 어두워지는 모습을 경악을 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두바이 전역에서 갱단의 서버가 깜빡였어요. 위성 AI는 중계 주파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라우터에 과부하를 가하는 역펄스를 보냈습니다. 전력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범죄 제국의 심장 박동을 지운 것 같았어요. 오전 3시 17분 중국 금융업자의 긴급 전화가 인터셉트 로그에 유출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갑을 죄다 얼리고 있어요. 그는 외쳤습니다. 그의 파트너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동결하려면 체인 자체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본 한 한국 분석가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런 접근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거든요. 그는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범죄자들의 블록체인을 복제하고 수천 번의 예측 반복을 실행했으며 향후 모든 거래 경로를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면 동결이 된 것이죠. 방에 있던 서방 연락관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영국 전문가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데이터를 수집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는 통합 덕분이죠.
우리는 10년 전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중단했고 AI 빅데이터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천재성은 인공지능을 공급하는 위성과 인공지능을 공급하는 지상 운영자, 모두 사람의 눈 깜빡임보다 작은 오차 범위의 양자 타이밍 서버에 의해 동기화되는 하나의 통합에 있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는 12억 달러의 더러운 암호화폐가 먼지로 변했습니다. 모든 거래소는 AI가 자동으로 생성하고 블록체인 서명을 통해 인증된 합법적인 동결 명령을 받았으며 외국 정부도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이 작업은 정확히 22시간 46분이 걸렸습니다. 서구 분석가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기술력으로는 비슷한 범위의 몇 달은 필요했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규율이었습니다. 한국의 각 행동은 부수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윤리적 방화벽을 통과했거든요. 한국은 무고한 사용자의 계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이버 보안팀의 하급 관리가 합법적인 비즈니스 지갑과 겹치는 것을 발견하자 AI는 즉시 사람의 검토를 위해 프로세스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정밀함이라고 한국인 상사는 상기시켰죠. 이 문장은 이진법으로 쓰여진 국가 모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완벽한 기술력을 가졌고 어쩌면 한국은 이러한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엄청난 기술력을 갈고 닦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NN은 이를 현대사에서 가장 깨끗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불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은 사이버 보안을 도덕 공학으로 전환했습니다. 라고 썼죠. 하지만 한국 운영 허브 내부에서는 여전히 환호성은 없었고 모든 동결된 달러가 피해자를 위한 복구 기금으로 이체될 것임을 확인하는 조용한 체크리스트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위성 피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정상적인 트래픽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 재부팅되고 불이 깜빡이며 해방된 피해자들은 마침내 집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지하세계의 대화는 조용해졌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유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포럼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해커들까지 처음으로 한국인은 손댈 수 없다는 데 동의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은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갱단들은 끈질겼어요. 이들은 다시 돈으로 캄보디아 정부를 매수하려고 했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수익이 캄보디아의 GDP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며 당장 한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캄보디아의 경제 또한 무너지고 말 거라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한국이 계속해서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나 마침내 한국이 이에 대한 최후 통첩을 가했을 때 그들의 주장은 캄보디아의 수많은 문장과는 달리 그저 한 페이지 길이에 불과했습니다. 협박도 수사도 없이 즉시 협력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경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새벽에 프놈펜 외무부에 도착했습니다. 전고가 되자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장관들은 한국을 오만하고 원조를 무기화했다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관계자들이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재원 차관은 그런 변명이 아닌 결과를 통해 소통하겠다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냉정했죠. 사실 수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캄보디아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 원조가 의료, 수자원 인프라, 농업 현대화, 교육 프로그램에 걸쳐 연간 3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시아 외 지역에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20가의 이상의 한국 기업이 프놈펜과 시엠립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6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고 한국의 수출입은행은 2010년부터 21억 달러 이상의 소프트론을 지원했습니다. 프놈펜의 대중버스도 한국 엔진으로 운행했죠. 하지만 한국인 납치가 시작되고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선의는 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국은 코이카 원조 네트워크를 통한 모든 자금 알체를 중단했어요.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취약한 통화인 리엘화는
단 48시간 만에 6% 하락하며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가 지수는 12% 급락했고 수입 물가는 주말까지 급등했습니다. 한 푸놈펜 은행가는 기자들에게 한국이 재채기를 하면 인도 차이나의 절반이 떨린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파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공동 프로젝트에서 기술자들을 죄다 철수했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8월로 예정된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의류 계약 행신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시의 전력을 차단한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 관계자는 나중에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외에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국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경제 수치가 아니라 전 세계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일본, 싱가포르, 호주도 조용히 캄보디아와의 개발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철수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청렴성에 대한 평판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서구 기관들도 그 뒤를 따랐죠. 웨이시디 개발, 기금은 신규 지출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7억 달러에 가까운 유럽연합의 지역 이니셔티브도 한국의 우려를 이유로 전면적인 재평가를 요청했어요. 캄보디아의 지도부는 처음으로 현대의 고립감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또 다른 기부국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단순히 관대한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캄보디아의 반도체 공급망은 전 세계 전자제품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했습니다. 캄보디아 조선소는 대륙을 가로질러 에너지를 운송하는 LNG 운반선을 건조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동남아시아 핀테크 플랫폼에 통합되었죠.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현대 경제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과 다름이 없던 것입니다. 셋째 날 프놈펜 에너지부는 연료 부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 유지 보수팀은 철수했고 전력 생산량은 18% 감소했습니다. 공장은 생산 속도를 늦췄죠. 결국 캄보디아 농부들은 모두 한국 파트너로부터 공급받은 관계 펌프용 예비 부품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자 패닉이 자존심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한 무역 고문은 중국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 대출기관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글로벌 언론은 이 상황을 정밀 외교라고 표현하더군요. 이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알고리즘 정책으로 차갑고 계산적이며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몇 달이 걸렸던 기존 방식의 제재와 달리 한국의 철수는 실시간 디지털 물류 통제를 사용하여 수술적 정확성으로 공급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민간 원조 수혜자 중 단 한 명도 의약품이나 식량과 단절되지 않았고 시스템도 너무 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패한 공무원, 모든 복잡한 네트워크는 하룻밤 사이에 예산이 증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편 한국의 조치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태국 바트화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는 상승세를 멈췄고 베트남 언론은 캄보디아의 조류가 영구화되기 전에 화해를 모색하라 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의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분노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 문장은 전 세계에 인용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명성과 기술적 교류를 통해 한국이 쌓아온 신뢰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처음에는 주저했던 미국조차도 나중에 한국의 접근 방식에 인도주의적 자세를 맞추겠다라고 발표했죠. 저는 운영 현장에서 이 전개를 지켜보면서 이것은 경제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의 세계화였죠. 전 세계가 한국을 따랐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행동할 때는 인도주의적, 외교적 변수를 모두 계산한 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깨끗한 정확성을 주장할 수 없었죠. 결국 주말이 되자 캄보디아 총리는 눈에 띄게 창백한 표정으로 자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거의 들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어요. 한국은 총알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기술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권위가 군대보다 국가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조치에 강대국들조차 그 입장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부터 아랍에미리트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기술 대기업들은 이에 따라 수출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당연했죠. 디지털 세기에는 석유보다 한국의 칩, 배터리, AI 시스템, 조선업에 대한 접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짓을 했다간 한국이 기술 공급망을 끊어버릴 경우 아무리 선진국들이더라도 캄보디아와 같이 팔 다리가 전부 잘린 꼴이 되기 때문이죠. 한 유럽 평론가는 세계는 감정 때문에 한국의 우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구는 모든 뉴스룸, 모든 이사회실, 모든 내각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결국 주제도 모르고 한국의 반기를 들었던 캄보디아는 이제 국가 괴멸 직전에 몰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캄보디아 경제는 무역과 원조를 합쳐 약 27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예정이었어요. 한때 건설 크레인으로 가득 찬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광고하는 광고판은 조용히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완전히 합주기가 되자 한국이 캄보디아의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완전히 승인했을 때 한국의 새로운 작전은 곧바로 실행되었습니다. 경제 붕괴와 국제적 분노로 궁지에 몰린 캄보디아 정부는 국경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 특수작전팀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승인하고 말았거든요. 작전 수행 후 액션캠으로 찍힌 장면을 확인한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착륙했는데 그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군인들이었거든요. 각각 생체인식 안전장치가 통합된 경량 모듈형 소총, 인공지능 지원 스코프, 현지 라디오 채팅을 실시간으로 가로채고 해독할 수 있는 온보드 번역 모듈을 탑재하고 있었죠. 수백 명을 노예로 삼았던 중국 주도의 밀매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한국인 인지를 구출한 후 새벽이 되기 전에 사라지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서울 지하 관제실에서는 이미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투명한 LED, 스크린 벽에는 구름을 통해 번호판을 판독하고 0.12도의 작은 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KAI, 궤도, 클러스터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팀의 모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었죠. 흰색 셔츠를 입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드론 원격 측정을 모니터링했고 한국인 언어학자들은 군의 내부에서 중국어 통화를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1시에 디지털 폭풍이 캄보디아 국경을 휩쓸었습니다. 한국의 신호 전문가들이 만든 통제된 전자기 간섭인 사이버 정전이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깜빡이며 혼란스러워했죠. 중국의 보안 카메라는 동일한 영상을 반복했습니다. 영내에 있던 중국 용병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시청하는 모든 CCTV, 영상은 이전 2분 동안의 활동을 모방한 한국 인공지능에 의해 가짜 영상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유령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었죠. 진입로가 열렸습니다. 통제실에서 목소리가 나오자 팀은 3개의 유닛으로 나뉘었습니다. 알파팀은 크로노스 헬멧의 안내를 받아 3D 열 지도와 적진지를 단단한 벽을 통해 투사하는 컴팩트 신경 디스플레이로 모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베타팀은 수년 전 해적 퇴치 임무 중에 한국이 개발한 가짜 열 신호를 통해 적을 교란했죠. 감마팀은 숨겨진 터널을 나타내는 빈소리 잔향을 감지한 궤도, AI가 생성한 지도를 따라 배수 네트워크를 기어갔습니다. 중국 갱단 아지트 내부에는 철문, 지하 케이지, 깜빡이는 형광등 등 미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국경 지역 출신의 전직 군인들인 범인들은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정의는 도청된 통화의 음성을 복제하도록 훈련된 한국의 에코스크라이브 시스템이 시뮬레이션한 완벽한 중국어로 거짓 명령과 함께 완전히 교란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몇 분 만에 혼란은 마비로 변했죠. 알파팀이 첫 번째 격리 구역에 도착하는 동안 헬멧 카메라를 통해 수개월 동안 실종된
한국인 인질들인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수석 요원은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속삭였고 AI는 즉시 인근의 다른 국적의 포로들을 위해 크메르어로 번역했습니다. 동전 크기의 마이크로 드론이 주변을 맴돌며 산소 수치와 심박수를 스캔하고 의료 데이터를 서울로 전송했습니다. 모든 생존자의 바이탈이 화면에 나타나 각 맥박이 실시간으로 이름과 일치했죠. 한편 베타의 침입은 순전히 정밀도였습니다. AI는 중국인 가드의 교대가 루프당 182초 동안 지속되어 9초의 사각지대가 남았다고 계산했습니다. 베타팀은 두 번째 174초에 정확히 이동하여 단 한 번의 알람도 울리지 않고 제어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키 입력으로 중국 갱단의 통신 백본을 조용히 장악한 뒤 몸값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셀도어를 잠금 해제했으며 거래의 디지털 원장을 리옹의 인터폴 서버로 직접 전송했습니다. 결국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늘 성공적으로 인질을 구해낸 것처럼 이번에도 작전을 완벽한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인질들은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죠. 철수를 위해 온 헬리콥터는 군용 헬리콥터가 아니었고 각각 하늘색과 레이더 주파수를 반영하는 스텔스 시스템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50m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탐지할 수도 없었죠. 현지인들은 나중에 대형 반딧불이 무리가 움직이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관제실에서는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리듬 이컬한 키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이 캄보디아의 거대한 LED 지도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죠. 녹색 점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인 고위 경찰 간부가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리자 방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간부가 속삭였습니다. 희생자는? 대답은 없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방 안의 고요함은 마치 온 나라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그 여파는 거의 신화에 가까웠습니다. 일출 무렵에는 중국의 중요 문서가 파괴되고 무기가 압수되고 수감된 모든 피해자들이 풀려나는 등 더 이상의 범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관리들은 여전히 한국의 작전의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짧은 성명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이고 인도적인 개입을 해주신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부수적인 피해 없이 외국 땅에서 이렇게 정밀한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권 국가도 마찬가지였죠. 국제 분석가들은 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를 5세대 전쟁을 넘어선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를 구조를 재정해야 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한국에는 수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 지역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중국인 침략자들을 몰아낸 것과 같은 또 다른 의무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전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헤드라인에 눈을 떴습니다. 한국은 남들이 하지 않을 일을 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의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CNN부터 알자지라까지 모든 네트워크는 동일한 영상을 반복했어요. 인질을 구출한 후 낮까지 한국 의료진은 그들을 은색 담요로 감쌌고 캡션 하나만 달았습니다. 인명 피해 없음, 임무 완료. 워싱턴에서 국무부 대변인은 어색하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전문성을 칭찬합니다. 라고 그는 외교적 신중을 기하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선택하더군요. 미국 정보 당국은 비공개로 한국 측에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우수한 작전이었거든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CIA는 수년 동안 비슷한 작전을 시도해왔지만 종종 엇갈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90분 동안 한 일은 모든 대범죄 물류 모델을 무시하는 것 같았죠. 유럽 전역에서 분위기는 거의 경건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제마인 차이퉁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정밀한 힘. 파리에서 논평가들은 작전과 프랑스 자체의 대테러 임무를 비교하며 한국인들이 공감으로 완벽함을 얻었다라고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한 프랑스 국방 분석가는 생방송 TV에서 한국은 더 이상 지역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양심이자 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시아의 반응은 더 크고 따뜻하며 감정적이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소셜미디어에 감사의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그들의 국민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구하면서 그들의 국민들까지 함께 구해주었기 때문이었죠. 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반범죄 단체와의 합동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 의원은 한국이 동의하면 한국의 방법론으로 국방교리를 재건하겠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어요. 이 발언만으로도 서방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전 세계 국방계에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자체에서는 이야기가 더욱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민간인들은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프놈펜을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줬다 라고 외쳤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캄보디아의 국민적 좌절감은 간섭이 아닌 청렴을 상징하는 희망의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지만 영감을 받은 현지 경찰관들도 순찰 중 작은 태극기 핀을 착용하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밤사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주는 하루 만에 14% 상승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1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죠. 12개 이상의 정부로부터 방산협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감시 드론의 18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경찰에 사이버 방어 훈련을 요청했죠. 인도네시아는 한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63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 분기 만에 27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즉시 유입되어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보안 시스템 수출은 전월 대비 38% 증가했죠. 이미 전 세계적인 한국 문화도 다시 급증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국가 회복력을 기념하는 한국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갑자기 메이드 인 코리아가 품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 명확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력 이동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시아는 보호, 지도, 승인을 위해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규칙을 정의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이 서구의 관료제를 대체했죠. 한국의 공감이 서구권 국가의 군사적 허세를 대체했습니다. 이 지역의 도덕적 나침반은 동쪽으로 기울었고 나머지 국가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유엔에서 대사들은 새로운 지정학적 정렬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회의장은 실제로 멈췄어요. 한 유럽 외교관은 이제 그들의 세기입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심지어 범죄 네트워크 노출로 굴욕을 당한 중국도 대결보다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관영 언론은 이 사건을 지역적 오해라며 경시했거든요. 중국 또한 급변하는 아시아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던 거였어요. 한편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조용히 확대되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요청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AI 국경 감시를 위한 기술 공유 협약을 체결했어요. 남미 국가들은 재생 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했습니다. 몇 달 만에 서울은 연민과 통제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정책 저널은 윤리적 거버넌스와 기술적 정밀성을 결합하여 서울 표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회계연도 말까지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9.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방위 파트너십만으로도 124억 달러의 신규 계약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대학들은 국제관계 커리큘럼에 한국 위기관리를 추가했죠. 그야말로 한국은 대담한 작전 진행과 작전 대성공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전의 성공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세계에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행동한 것입니다. 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이 문장은 모든 뉴스 네트워크에 울려 퍼졌어요. 전 세계 교실, 회의실, 대사관 등에서 다시 반경되었죠.
한국의 부상은 야망이 아니라 청렴함에 힘입은 것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라는 제3국에서 범죄를 일삼았단 중국인 일당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첫 해가 메콩강에 도착했을 때쯤 갱단의 대열에는 공황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때 수십억 달러의 세탁된 암호화폐로 넘쳐났던 그들의 디지털 지갑은 한국 암호화 방화벽 뒤에 잠겨 있었거든요. 모든 거래, 모든 숨겨진 경로, 모든 해외 링크가 매핑되고 교차 참조되어 글로벌 당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증거 패키지는 인터폴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숨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날 아침 대한민국 법무부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구호나 군사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차갑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차트 시간표, 암호화된 로그는 중국 갱단이 아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을 착취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콕,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등 도망간 중국 조직들이 실시간으로 체포되는 모든 체포 상황을 담은 라이브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깜빡이는 빨간 점 하나하나가 범죄 간방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글로벌 방송사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CNN은 이 캠페인을 현대사에서 가장 투명한 대범죄 캠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BBC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깨끗한 혁명을 이끈다. 한때 서울을 2차 강국으로 치부했던 서구 분석가들조차 이제 그 누구도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할 용기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어요. 프놈펜으로 돌아간 후폭풍은 나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갱단 집행자들이 통제했던 거리에는 이제 캄보디아 학생들이 그린 벽화, 즉 태극기 위에 떠있는 하얀 연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지 가족들은 애도의 의미가 아닌 감사의 의미로 재개관한 대사관 정문 앞에 촛불을 켜기 시작했죠. 한 캄보디아인 어머니는 기자에게 한국은 우리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좋은 것을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은 산불처럼 소셜미디어 전반에 퍼졌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간의 본질이었죠. 한국은 오만 없이 권력을 사용하고 잔인하게 휘두르며 자존심이 없는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소음과 탐욕의 시대에 한국은 조용한 힘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한국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세계는 정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기억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